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56기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네, 지금 3년째 이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밀디스 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오늘 첫 시간이어서 자료가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한번 하고 갈 텐데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혹시 조교님이신가요? 아, 네. 네. 네,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 먼저 체크를 한번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이제 문제랑 해설지 그리고 이 상표법 실전지에서 B5 자료 있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일 기본적인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자료 받으셨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첫 시간이어서 실전지에서 이 OT 자료 하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간단하게 오늘 시작함에 앞서서 답안지 작성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판례 이제 원문 자료로 양쪽 모아찍기로 된 거 2개 받으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단면이고요. 네네, 한 장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묶여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거 2개를 한 번에 묶어서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례 번호가 사건 번호 2021도2180 자료 하나랑 2020허 4198 이거 자료 2개 받으셨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 주셔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개정법 자료. 얘는 이제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4월 20일 시행 개정법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추가 자료로 기본 강의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볼 건 아니고 그냥 챙겨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개정법 내용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자료로 개인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개정법 내용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들 체크해 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개정 이유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니까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기준 개정 자료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개정 내용 이렇게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개정 상표법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4월 20일 개정법이 반영이 되면서 심사기준도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 관련한 자료고요. 그 관련한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담은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총 자료 이렇게 좀 개수가 많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럼 다들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 메일 주소가 항상 이 상표법 우리 판례 자료, B5 판례 자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상담 요청하실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로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대형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중소형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 들으시는 것만큼 좀 그러니까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이익을 많이 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중에 좀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 우리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메일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답안지 채점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대형 강의 같은 경우는 보통 드는 취지가 이제 등수 확인의 목적도 좀 있죠. 그래서 점수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등수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업에서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좀 답안지 첨삭 위주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5월 실전 GS죠.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상표법 실전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다음 달까지 상표법 실전 GS나 다른 GS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많으면 이번 달 1달, 또는 많으면 이제 2달 남은 거고, 적으면 이번 달 1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첨삭을 받는 기간이 남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답안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이제 채점해드리면 좀 코멘트나 첨삭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서 이번 한 달간 결국엔 8회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답안을 만드실 수 있도록 네,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달 첫 시간마다 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첫 시간에 수업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지금 아마 12월, 빠르면 12월부터 2차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3월부터 이제 동차이신 분들은 3월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네,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특히나 매달 수업이 정신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달 수업 시작할 때 좀 목표를 세우시고 이거를 내가 완성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지내셔야 네, 수업이 끝났을 때 무언가 남아있는 네, 수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문제를 다 못 푸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문제 풀이를 다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논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 네, 또는 사안포섭을 조금 더 내가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각자 개인의 좀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모답을 찍어보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이 1회차 수업이니까 네, 목표를 좀 세우시고 그거를 이제 완료해 나가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전 GS OT 자료 보면서 네, 간단히 OT 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내용은 최신 판례 내용들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는 개정법 내용, 그리고 중요 판례 내용, 네, 또한 중요 심사 기준 내용 같은 경우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면 같이 네, 포함을 시켰고요. 특허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례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특강에서 다뤄졌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출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GSOT 자료에서 네, 답안 작성 방법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5월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답안 작성 방식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소한 뭔가 습관적인 부분들 또는 내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일 기본적인 답안 작성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담아드린 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누락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네, 이번 달을 보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생각할 것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네.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읽으실 때는 설문에서 요구한 결론이 이제 답안의 결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가끔씩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순서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이 아닌 좀 다른 내용의 답안 작성하신다든지 또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누락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순서대로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그렇게 누락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작성하실 때는 설문에서 요구한 결론이 답안의 결론이 되도록 쟁점을 추출하고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쟁점 출제했구나, 이거는 어떤 판례 내용이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기로는 변리사님은 시험 볼 때 문제 읽으면서 어떤 판례다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랐냐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사실관계 하나하나 또는 표장을 보고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건 표장을 바꿔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사실관계들을 읽어가시면서 이거는 이 판례 내용이구나 또는 이거는 이 쟁점이구나 하고 좀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상표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판례를 여러 개를 섞어서 내더라도 그 여러 개 섞인 사실관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거 이 판례구나 하고 쟁점을 좀 추출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 이름으로 좀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는 답안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 키워드는 표시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상표법에서 사안포섭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좀 높아지면서 많이들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사실관계 키워드 표시해 놓고 네, 문제 풀이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특히나 내가 암기된 내용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답안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활용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표시를 해주시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판례 그 법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사실관계에서만의 단어, 뭐 예를 들면 완판이 되었다, 뭐 매진이 되었다,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런 문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고요. 또는 숫자, 사은포섭 할 때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뭐 1위를 찍었다, 뭐 몇만 명이 매출액이 얼마였다 이런 그 눈에 띄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은포섭 하시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걸 이제 표시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표시했다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잘 읽히는 답안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답안 양식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 생략을 하고 문제의 소재를 작성할 때에도 이게 아무래도 문제의 소재가 이제 배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배점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의 소재라면 작성을 해주시는 걸 조금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럼 서론인 문제의 소재에서 이 해당 답안에 쟁점이 되는 것들을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 소재는 배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우리가 잘 읽히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작성하는 거라면 당연히 핵심 키워드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굉장히 포인트를 집어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단순히 문제를 따라 적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쟁점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쟁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특히나 답안을 이제 채점을 해 드릴 때 문제의 소재에서 좀 이거는 쟁점 키워드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뭐 굿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다라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피드백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의 소재에서 또 활용할 때는 논점이 아닌 것을 배제시키는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논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치고 넘어갈 때 문제 소재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본론으로 넘어와서 목차를 작성하실 때는 이 목차만 읽어도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목차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뭐 양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또는 뭐 그냥 뭐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장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건지 또는 갑상표와 을상표가 동일 유사한지를 판단하겠다 식으로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목차를 잡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곁들여서 실제 내용에서 어떤 게 다뤄질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PPT 자료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차에 작성되는 하위 내용은 목차와 당연히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예시로 많이 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대목차에서 뭐 갑표장에 갑상표에 34조 1항 7호 뭐 해당 여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여기서 의의 및 취지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상표에 또는 좀 더 활용을 하자면 갑상표, 을상표에 또는 여기서 이제 상품 잡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소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 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설문일의 해결 이렇게 좀 목차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었던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일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했으면 이 설문일의 결론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에서 물어본 마지막 결론은 이 목차와 대응이 되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또는 이 지금 1번 목차에서 갑상표에 뭐 34조랑 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의 경우가 이 지금 1번 목차의 결론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34조랑 7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34조랑 7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 안에서라고 따진다면 이 안에서 갑상표와 을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뭐 우리가 이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을 작성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 안에서의 만약에 결론이 된다면 여기서의 뭐 사안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양상표가 동일유사한지가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목차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결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예를 들면 34조이랑 7호에 해당 여부를 쓴다라고 해놓고 그냥 양상표가 동일유사하다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냥 양상표의 동일유사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34조이랑 7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차와 이 결론이 대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가끔씩 이제 특히나 답안지를 작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보시면 이 목차에서 내가 쓴 말과 결론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지금 좀 제가 심플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만 네, 조금 더 목차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답쓰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안포섭. 네. 상표에서는 특히나 사안포섭이 좀 중요하죠. 뭐 모든 과목에서 사안포섭이 중요하지만 상표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이제 문제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안포섭이 중요한데요. 이때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지, 네, 그냥 암기된 법리만 기재하고 뭐 결론을 내리시는 거는 올바르지 않겠죠. 그리고 각 설문의 마무리는 설문의 해결로서 좀 마무리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사안포섭 작성 방법의 네 번째, 네, 여기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주요 쟁점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결국엔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요 쟁점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로서 크게 다룬다면 나머지 심판의 결론에 영향이 미치는 다른 요건들도 검토는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네,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제척기간이나 뭐 적법성 여부, 또는 뭐 34조이랑 7호의 판단에서도 상표의 유사 판단이 주 쟁점이었다면 나머지 요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머지 요건들도 꼭 사안의 경우에서 간단히 포섭을 하거나 설문의 해결에서 간단히 포섭을 하면서 모든 요건들이 포섭이 되어야 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빠지지 않게 포섭을 해주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첫째 주 답안에서 채점을 해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락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채점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실전 GS OT 자료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문제를 시작해 보면요. 오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문 문제 유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판례에 기반해서 답을 작성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는 변형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죠. 근데 아마도 이 판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판례가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문제 1번에 설문 1번은 33조 1항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요 포인트였죠. 근데 이때 포인트는 이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가를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쟁점으로서 뽑으셨어야 되는 거 문제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일단은 이 갑이 와촌 식육식당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현재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같이 문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와촌은 하면서 지금 문제 본문의 밑에서 5번째 줄, 네, 쯤부터 봐주시면 와촌은 경상북도 경상시 와촌면에서 지리적 명칭이에요. 그런데 네, 이때 이 와촌이라는 의미가 이 지리적 명칭뿐만 아니라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는 마을이라는 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지리적 명칭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장술도 침대 판례를 같이 쟁점으로서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플러스 이 지역 와촌면은 인프라가 적고 논밭이 전부인 정도이며 인구 수도 5,000명 정도의 굉장히 작은 면이다. 그리고 와촌을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에 불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보고 사리원 판례를 기억을 해주시되, 네, 사리원 판례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죠? 뭐 설문조사, 교과서 등등 결국에는 포인트는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를 판단했죠. 그랬을 때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문제는 어떻죠?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 인프라, 뭐 인구수,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고려해 봤을 때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포섭하시면서 결국엔 이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잠깐 체크를 하면,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와촌 식육식당 관련해서 포인트 되는 부분이 먼저 갑이 출원을 한 상태죠. 그래서 갑상표 1이 먼저 출원해서 등록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상표로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갑상표 2를 출원을 한 상태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갑상표 2에 대해서 3조 1항의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될 거 프랜차이즈적 상표로서 사용하는, 네, 이 상표에 대한 사용 의사 판단 체크해 주시고, 이때 이 가맹점주가 아닌, 네, 가맹본부가 아닌 대표이사, 가맹본부와 관련된 특수한 관계 있는 대표이사가 출원한 경우에 3조 1항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허보험 판례 내용이긴 한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가 선고가 돼서 문제로서 출제를 했고요. 이 3조 1항 본문의 판단과 관련해서 사용의사의 판단에 대해서, 네, 중요 판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문 2번에서 이 1번, 네, 1번. 그래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심사 기준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시면 돼서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네, 2번 심사관의 거절 이유 지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답변을 네, 답안을 쓰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자료에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 체크해서 같이 단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같이 살펴봤고 우리 답안지로 넘어와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답안지 같이 봐주시면, 네,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는 이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때 특히나 또 다른 그 판단 포인트로 쟁점으로서 지리적 명칭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쟁점이 되는 것 외에도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효 심판의 적법성도 간단하게 같이 이번 목차에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상 만약에 내가 계속 누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이 문제 소재 적고 나서 적법성 판단하는 걸 그냥 이번 목차에다가 아예 고정을 해두셔도 되고요. 또는 설문의 그 해결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었고, 자, 33조 1항 4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 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즉각적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키워드로서 들어가야 되고, 제 이제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실선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이 법리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점선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사안의 경우 부분에 특히나 많이 있는데 이런 점선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 답안지도 마찬가지, 네, 판례 자료도 마찬가지. 네, 이런 점선은 이제 사안 포섭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 또는 핵심 키워드에 점선으로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답안지를 보면요. 네, 이때 이제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만약에 지금 문제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으로 나왔다면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 기재해 주시면서 이때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교과서에 얼마나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 언론보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 와촌이 지리적 명칭뿐만 아니라 기와집들이 줄지어져 있는 마을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명칭 이외에 다른 의미도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판례 내용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해당하면서도 다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자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엔 상표의 전체 구성 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구체적 의미나 관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키워드들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설문 1번은 사실 이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 쟁점이고 이 사안포섭이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가져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밝혀줘야 되겠죠. 첫 번째,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먼저 보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 설문조사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가 적고 인구수가 적다라는 사실들 해서 사정 등 하면서 여기 키워드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쭉 포섭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안포섭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건 사안포섭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관계 나열해 주시고 그거에 맞는 법리 키워드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와촌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보기 어렵다. 여기까지 포섭해줬고요. 근데 설령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와촌의 의미는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고 이 다른 의미에 더해서 표장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갑상표 1을 보면 위에 기와집 그림이 또 그려져 있네요.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전체 구성, 문맥을 고려하면 이 와촌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그 지역의 명칭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포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산시 와촌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설문의 해결에서 네, 33주의랑 4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가 심결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설문 1번이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 갑상표 2를 즉 이 프랜차이즈 상표로서 사용하려는 이 갑상표 2를 대표이사인 갑이 출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랬을 때 지금 1번에서는 이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하는 방안 그리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 지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하는 방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 방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 방안을 작성해 주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덩어리로 작성을 할 텐데 이거에 앞서서는 이제 뭐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3조이랑 본문에 이 사용 의사의 판단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 방안에서는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먼저 밝혀주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밝혀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어떻게 권리화를 할 수 있는지 작성을 해 주실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상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따라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사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가맹본부에게 그 프랜차이즈 상표가 이제 그 귀속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특허법 판례가 나오고 그거에 기초해서 심사 기준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같이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화 방안으로서는 출원인 변경을 해주고, 네, 그래서 이 출원을 이제 을로 변경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출원 변경하면 일단은 3조 1항은 극복을 할 수가 있죠. 네,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변경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선출원에서 등록된 갑상표 1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지금 이제 34조 1항 7호가 문제될 수 있죠. 네, 그래서 34조 1항 7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얘는 사실 이 부당함을 다투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부당함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흐름으로 답안을 기재해 주셨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1번 먼저 같이 보면요. 그래서 답안지 봐주시면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의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뭐죠? 지금 갑상표 2를 이 가맹사업 상표인데 얘를 사용 주체가 아닌 대표이사가 출원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주면서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밝혀주시고, 네, 그 다음 3조 1항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 네, 이때 사용의사의 판단 방법 그리고 고려 사항까지 기재를 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용의사는 주관적, 내면적 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네, 키워드들 잘 살펴주시고, 네, 그 다음 갑상표 2를 권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네, 기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아무래도 심사 기준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대감법선 내용에 더해서 이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된 심사 기준 내용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의사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로 보는 케이스 중에서 이 가맹본부, 네, 프랜차이즈 상표를 가맹본부의 대표자와 같은 이런 특수관계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 근거에 기반해서 거절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거절 이유가 타당하고 판단된 경우 권리화 방안으로서는 일단 3조 1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원인을 가맹본부 을 법인으로 변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을 법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건 권리화를 하기 위해선 거절 이유, 등록 거절 이유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옮김으로써 이 갑상표 1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원인 변경을 권리화 방안의 검토로서 적으셨다면 34조 1항 7호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등록 상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네, 이때 극복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34조 1항 7호는 어차피 등록 여부 결정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그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선 상표권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적을 게 아니라 34조 1항 7호는 등록 여부 결정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 네, 같이 볼 건데요. 이 앞서서 우리 판례 내용을 먼저 보고 같이 답안을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판례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료가 너무 많죠. 지금 당장 이 개정법 자료나 이 우리 양쪽 모아 찍기로 된 대법원 판례 자료는 오늘 수업에서 같이 다루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추가 자료로서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책상에 뭐 굳이 안 놓아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실전 GS 강의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이 판례 자료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하나씩 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복습하실 때 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내 판례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판례집이 있다면 여기다 옮겨놔야겠다. 라고 하는 것만 쭉 옮겨놓고 단권화를 한 다음에 이 자료를 버리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보실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단권화할 때 활용하고 그냥 정리하는 용도로 쓰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4페이지 봐주시면 가맹업자와 특성관계의 타인이 출원한 경우 판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이름이 긴데 실제 표장이 와촌 식육식당 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촌 판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또한 오늘 문제에서 출제한 사실관계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관계도 이 설문 그 문제 1번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자, 여기서 체크를 하면 이 특허원 판례에서는 3조 1항의 이 사용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 의사에 대한 의미를 언급을 해 주었고요.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 법리 봐주시면 3조 1항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때 좀 성결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된 케이스가 결국엔 이 프랜차이즈 상표로서 사용할 거를 대표이사가 출원한 경우에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고, 이때 대표이사가 자기가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의사가 인정이 될 것인가가 주 쟁점인 거죠. 네, 이때 판례는 결론적으로 이 사용의사와 관련해서 상표를 꼭 직접 사용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 통제하게 함으로써 상표를 사용하는 자도 3조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 지금 관련 법리에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 1번 동그라미 봐주시면 결국엔 3조 1항 본문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면 된다라고 했고 꼭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죠. 네, 이 부분이 논거가 되었고요. 두 번째, 119조 1항 3호의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도 결국엔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즉, 상표권자가 꼭 직접 사용을 해야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부분도 논거가 되었고, 세 번째, 전용 사용권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표권자 그 자신도 전용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죠. 네. 또한 119조 1항 2호는 이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엔 상표권자로 하여금 사용권자에 의한 이 등록상표 사용을 관리 통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여기 별표 쳐주세요. 3조 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관리 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표로서 사용하는 이 상표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출원한 경우에도 이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3조 1항에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장으로서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떤 것들을 제출했겠어요? 지금 있던 심사 기준들도 굉장히 많이 제출했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정리를 좀 해왔는데
실제 원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그 자료로서 나눠드린 양쪽 모아 찍기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오늘 판례 자료로 이 B5 자료로 정리된 거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그래서 보면 자 그러나 하면서 나오죠. 그러나 다음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가맹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그 타인이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한 것을 두고 일괄적으로 3조에 그 사용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같은 이유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좀 밑줄을 그어놨는데 첫 번째, 3조에서는 직접 사용하려는 의사로 한정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네. 그리고 뭐 일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뭐 과도한 조치이다 하면서 쭉 여러분들 밑줄 치진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또한 방가로 5번 포인트, 상표 심사 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물론 우리가 심사 기준을 다 챙겨서 보진 않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비전형 상표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의 내용이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없어서 심사 기준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죠. 네, 그런 정도에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이때 결국 특허법원 단계나 대법원 단계에 넘어가면 심사 기준은 그냥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아무리 심사 기준에서 이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그 프랜차이즈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 특수한 관계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봤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사건에서는 사용의사가 인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례가 선고가 되면서 심사 기준도 조금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이 개정 내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 기준 자료를 드리는 이 범위는 판례가 없어서 심사 기준을 활용해야 되는 거, 또는 우리 지금 이 자료 잠깐 보면, 네, 개정 내용 잠깐 보면 직권 재심사 이번에 들어왔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법조문 말고는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출제가 됐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네, 조금 더 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가 반영된 심사 기준, 직권 재심사 제도가 반영된 심사 기준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14페이지, 네, 세 번째 장 봐주시면, 네, 개정 내용, 개정 심사 기준 내용 자료 드린 거 봐주시면 사용의사의 인정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제조약을 고려해서 출원인이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리 통제 하에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상표 사용의사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 대응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그래서 개정법 내용 봐주시면 밑줄 친 부분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통제 하에서 사용하게 하려는 그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 자료로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밑줄 친 부분 봐주시면 상표 사용 계약 상대방에 대한 상표 사용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이렇게 실무가 좀 결합된 문제들이 그 소설문으로서 뭐 하나씩 같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의사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때 지금 내용,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관리 통제 하에 타인이 사용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3조 1항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재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게 좀 따끈따끈한 자료긴 해요. 3월에 나온 내용이어서 3월 말, 그래서 거의 4월에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 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는 정리가 안 돼 있을 내용이라서 단권화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답안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답안에서는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는 근거로서 결국엔 꼭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이 자신의 관리 통제 하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사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걸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와촌 식육식당 판례의 이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방가로 1번에서 판례 내용 적어주었고, 이에 따라서 방가로 2번에서 이 가맹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출원하는 것을 두고 일괄적으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안포섭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서 결국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 갑이 출원을 해서 상표를 등록받음으로써 자기가 관리 통제해서 을 법인 또는 이 가맹 점주들이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로 출원했기 때문에 사용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갑이 을법인을 설립한 이후로도 가맹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 네. 그리고 자신이 영위하는 이 간이식당업에 사용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갑의 관리 통제 아래에서 을법인이 갑상표일을 간이식당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했다. 따라서 거절 이후 통제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그래서 권리와 방안으로선 이러한 점을 주장을 하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개정된 심사기준 내용까지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 등을 같이 첨부해서 증명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1번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의 설문 1번은 넥타 판례의 기본적인 판례 기반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안포섭이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안포섭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설문 2번은 최신 판례 내용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 작년 시험 이후로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한 3개 정도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3월에 선고가 된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못 하셨다면 오늘 수업에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17일에 선고된 판례 내용에 기반해서 출제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최신 판례 문제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변경해서 내진 않는데 이번 그 3월 17일에 선고된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변형해서 출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설문 1번 같이 보면 네, 결국에는 이 넥타 판례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이 34조 1항 12호 전단에 품질오인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넥타가 있고 얘가 이제 향수에 대해서 출원되는 사건이었죠. 이때 포인트는 결국에 이 표장으로부터 인식되는 상품과 실제 이 표장이 사용되는 지정 상품 또는 뭐 사용되는 상품, 이 둘의 관계가 지금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즉 경제적 부실관계도 전혀 없어서, 경제적 관계나 결연관계나 부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아무리 이 지정 상품에 이 표장이 사용되었을 때 이 표장 자체가 음료로서 인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결국엔 실질적으로 출처운동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은 당연히 암기를 해서 잘 적으셨을 거고, 사안포섭을 할 때 포인트는 뭐다? 이 넥타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을 언급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상품을 언급해주고, 이 두 개를 비교해주는 게 사안포섭의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같이 답안지를 보면 네, 지금 문제에서 같이 봐주시면 첫 번째 일단은 이 을이 지금 값상표에 대해서 뭐 변리사인 당신 찾아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권리 남용임 그 권리 이러한 값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임을 항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일단 선결적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권리 남용임을 항변할 수 있는지를 선결적으로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명백한지를 언급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안지 보면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다 라는 걸 선결적으로 2번에서 언급을 해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에서 그래서 무효 사유가 명백한지를 검토하는 거죠. 네, 그래서 34조랑 12호 전단의 의미 취지 적어주시고 네, 그리고 넥타 판례 내용 그래서 품질 오인을 일으키는지 판단 기준과 일으키기 위한 이 상표와 상품 간의 관계에 대한 판례 내용을 기재해 주었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결국에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죠. 즉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실제 품질 오인 염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상한포섭 때 드러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 내용보다는 상한포섭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판례 그 답안지 자료 7페이지 봐주시면 자, 그래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넥타는 일반 수요자에게 음료, 그리고서 뭐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의 뜻으로 알려져서 결국에는 음료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넥타 판례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꼭 넥타 표장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표장 적고 이 표장은 이런 의미로 인식이 돼서 어떤 상품이 인식이 되고 네, 이런 흐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료로 인식이 되고 이때 근데 이러한 음료는 향수에서 지정 상품 보여주는 거죠. 향수와 같은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하면서 이제 판례 문구들 포섭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 결령관계가 존재하는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음료와 향수는 용기, 포장이 있어서도 구별이 되고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 값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음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품질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34조이랑 12호 전단에 무효사유가 없다. 그러면 물론 무효사유가 명백하면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한데 지금 무효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의뢰항변이 부당하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설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설문 2번은 의뢰 사용 태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뢰 사용 태양을 보았을 때 지금 을이 지금 만든 이 상품이 결국에는 500개의 향수를 주문 제작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때 포인트 문제에서 포인트 을이 주문 제작한 향수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향수와 외관이나 품질이 유사했다. 결국 실제 유통성이 있는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독립성이 있는 상품이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100개는 자신의 거래처 병에게 판매하였고 그리고 50개는 정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사은품으로서 제공했다. 그래서 판촉품.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병에게 판매한 건 침해가 맞는데 내가 지금 이 정에게 준 거는 사은품으로서 제공한 것으로서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지 않냐. 따라서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최신 판례에서의 포인트는 이때 이 하나의 상품, 결국엔 동일한 상품이죠. 이 100개나 50개나 지금 동일한 상품이라는 거죠. 이 동일한 상품에서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일부는 이렇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판촉품으로서 유통이 되었을 때 이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50개에 대해서 상품성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일부가 이렇게 판촉품으로서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부에 대해서 상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얘도 판례 내용 먼저 보고 같이 답안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 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원문도 자료로 따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는 판례 자료로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잠깐 하나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이 B5 판례 자료에는 해시태그 보이시나요? 그래서 맨 상단에 이렇게 해시태그로서 핵심 키워드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물론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두 문자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뭐 이 지금 핵심 키워드에서 두 문자를 따면은 결국 그게 두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판례를 딱 봤을 때 이 해시태그만 보고도 이 판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실제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 키워드들만 보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암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암기가 안 돼 있는 판례라면 이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이 키워드들이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문구를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 부분은 주소 설정, 이 판례가 어디에 위치한 판례인지 주소 설정되는 내용, 그리고 핵심 키워드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자료 7페이지 봐주시면 사실관계랑 사용태양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 상표는 이 스피도 표장이 있었고 상표권자는 스피드홀딩스 BV 이렇게 해서 상표권자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피고인 2가 등록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이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1000개를 한 개당 8,500원에 주문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원가가 8,500원이라는 건데 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좀 비싼 수건을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생산된 수건이 일반 거래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했다. 즉, 그냥 독립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교독 상목이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1000개를 제작했는데 200개는 개당 45,000원 상당의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일부는 판매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유상성도 다 인정이 되고 있으니 교독 상목이 인정돼서 그냥 침해가 되는 행위였고요. 100개는 사은품 내지 판촉품으로서 다른 거래처에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이제 피고인 1, 2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고인 1은 상표권자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2로부터 제품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권리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이후의 유통도 당연히 침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 이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원심을 판단 봐주시면 200개는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하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100개 부분 그리고 피고인 1이 이 피고인 2로부터 받아서 판촉물로 제공한 290개는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무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의 판단 이렇게 되어 있었고 대법원의 판단 봐주시면 결국엔 여기서 법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될 거는 기존에 암기하고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결국에 상표법상 상품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이때 이 상품은 교독 상목이 인정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래서 답은 봐주시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수건의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이 지금 제가 앞서서 정리해드린 사실관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이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했다. 그래서 상품에 해당했다. 그래서 진하게 미스킨 부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동일한 상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품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수건도 결국에는 실제 판매되는, 실제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건과 외관과 뭐 형상 다 유사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품질까지도 유사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부정이 되지 않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에는 원심에서 판단한 부분에서 지금 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어차피 파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기가 돼야 되는 거죠.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 파기의 범위에 대해서 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밑줄 친 부분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는 다시 문제로 와서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 사용의 취급을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을항변의 타당성을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상표법 안에서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 상품성이 부정이 돼서 그러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래서 답안지 같이 봐주시면 상표 사용의 의미를 언급해 주면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판례에 적어 주었고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라는 게 결국에 을항변의 타당성을 논하시오라고 했으니 을항변, 즉 정액에 유통된 상품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검토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정액에 유통된 상품도 실제 유통되는 향수와 외관과 품질이 유사했고 그리고 병에게 판매한 사정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결국엔 교독 상목이 인정이 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얘가 포인트죠. 여기 부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표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정액에 유통한 이 50개의 향수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네, 지금 봐주시면 결국에 3번에서 상표법상 상품인지 여부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안의 사안의 경우에서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봐주시고 그럼 설문이의 해결에서 결국엔 을의 항변은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2번을 살펴봤고요. 그 판례 자료에 보충 자료로서 윙크 판례와 메트로시티 판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윙크 판례는 결국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사용한 것으로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메트로시티는 상표 사용이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좀 비교하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는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또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지만 다 하나같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어반시스 판례 선고 이후에 이 어반시스 판례와 관련해서 주요 대법원 해설, 판례 해설에서 어반시스 판례가 다뤄졌고요. 네, 이때 이 중심적으로 다뤄진 게 이 판례 그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관과 관련된 내용이 좀 중심적으로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자연해법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 해설 자료에서는 관념이 포인트로서 좀 다뤄졌고 그리고 지금 이 어반시스 판례와 관련해서는 상표의 외관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출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답을 잘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 3번의 설문 1번에서는 이 유사 판단의 판단 요소인 외관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워낙에 외관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을 알고 있어서 얘를 어떤 흐름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관과 관련해서 도형 상표, 문자 상표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판례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결국은 굵직한 판례들 위주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배점고를 했을 때.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선결적으로 같이 답안지 자료 봐주시면
선결적으로 유사 판단의 일반 법리를 적어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외관이라고 판단 요소인 외관과 관련하여 라고 나왔으니 유사 판단의 이 판단 요소, 외관 호칭 관념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관 호칭 관념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네, 이때 외관은 결국에 시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외관 호칭 관념을 다 고려해서 외관이 유사한지, 호칭이 유사한지, 관념이 유사한지 뭐 검토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유사하면 유사하다. 뭐 셋 중에 하나라도 비유사하면 비유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출처 혼동 염려가 있는지, 출처에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요소 간의 고려 정도를 언급해 주면서 네.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만약에 상표가 명확히 출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이 세 가지 관념,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서 이제 그랬을 때 이 외관과 관련된 판례들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도형 상표와 문자 상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도형 상표 같은 경우는 원래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외관을 중심으로,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중심으로 출처운동 판단하는데 이때 만약에 다수 출원 공고된 사정이 있는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외관뿐만 아니라 네,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했을 때 통칭하는 용어에서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하면서 통칭하고 호칭됨으로써 결국에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네, 외관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주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 상표 적으실 때는 항상 이격적 관찰 내용도 언급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해서 네, 도형 상표의 특정상 외관이 주는 주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네,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중요한데 이격적 관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지배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네, 되어 있고요. 자, 문자 상표. 네, 특히나 여러분들 아마 그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도형 상표는 뭐 외관이 워낙에 중요했으니까 잘 작성하실 수 있었을 텐데 문자 상표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문자 상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칭이 중요하죠. 그래서 호칭이 원칙적으로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이때 문자 상표에서 호칭보다 외관을 조금 더 중시해서 판단을 한 네, 우리 어반시스 판례도 있죠. 그래서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도 상이해서 출처운동을 피할 수 있다면 출처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결국엔 양상표는 비유사한 거죠. 그래서 선결적으로 언급한 거죠. 문자 상표는 그 호칭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외관과 관념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출처운동 염려가 없다면 비유사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검토 부분에 좀 별표를 쳐주세요. 그래서 물론 그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제가 일반 판례 문제나 사례 문제에서 이렇게 검토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미리 암기를 해놓고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판례를 중복해서 반복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문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검토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최근에 고려를 해보면 네, 최근 이 상표의 사용 태양들을 고려해보면 결국엔 영상이나 이미지로서 상표를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자 상표라고 하더라도 외관, 이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법원 판례로서는 어반시스 판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특허원 단계에서는 이제 카론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또는 이미지를 수반한 광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에 따라서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따라서 상표의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문자 상표라고 해서 호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네. 다른 요소들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검토의 결론은 뭐죠? 문자 상표라고 해서 호칭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 또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상표 사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관을 고려하고 관념도 고려해서 다른 요소들까지도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자, 이런 검토에서 제가 조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토 작성하실 때 그래서 이 결론으로 막 외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안 되죠. 네. 핵심은 호칭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외관과 관념도 함께 고려해서 결국엔 출처운동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늘 답안 작성하실 때 그래서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외관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외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시면 네,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문 2번으로 넘어오면요. 자, 그럼 설문 2번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지금 을의 인기를 뭐 실감한 병원 하면서 이 아반시스, 이 병상표를 지금 피부 관리업, 핸드백, 지갑, 가죽 가방 등 그 외 가방체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 즉 을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범위와 유사한 다양한 상품을 지정했고요. 네, 이때 비유사한 상품 하나를 지정했죠. 피부 관리업. 네, 이랬을 때 지금 봐주시면 34조 1항 7호와 34조 1항 13호가 문제가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심결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첫 번째 34조 1항 7호를 판단하실 때는 뭐가 쟁점이죠? 상표의 유사 판단 이제 사법소업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앞서서 설문 1번에서 검토했던 이 상표 유사 판단 논리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 이 어반시스, 아반시스가 중복되고 있으니 클로젯 부분은 요부가 아니고 어반시스, 아반시스가 요부가 돼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아무리 호칭이 유사해도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이 상이해서 양 상표는 비유사다라는 결론으로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야 되고 34조 1항 13호에서의 포인트는 뭐죠? 지금 특허 심판원이 피부 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 34조 1항 13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면 선결적으로 첫 번째, 일부 인용이 가능한가? 같이 검토해 주셨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언급을 문제의 소재에서 해주었고요. 두 번째, 이 복수계의 지정 상품이 있을 때 네, 대부분 다수의 지정 상품이 지금 경제 결련 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이 되는데 일부 상품, 네, 하나의 상품, 다른 상품을 같이 추가해서 출원했을 때 전체 출원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지 즉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반시스 판례와 네, 그리고 바비킨 루이비통 판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봐주시면 네, 자 그 문제의 소재에서 선결적으로 지정 상품 일부에만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 말소할 수 있다 해서 일부 인용이 가능하긴 하다라는 걸 언급해 줬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인용이 되겠는가라는 걸 검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표의 유사가 문제가 되고 이번에서는 이 자파류, 경제 결련 관계가 없는 다른 서비스인 피부 관리업에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지 문제된다. 얘가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34조 1항 7호의 판단과 관련해서 네, 요부관찰 법리 적어주시고 자, 여러분들 요부관찰 법리 기초에서 상표 유사 판단하실 때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소업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요구를 결정해 줘야 되죠. 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클로젯 부분이 그 지정 상품인 가방 그리고 뭐 의류 등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요부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나머지 어반시스와 아반시스가 요부가 된다. 그래서 요부 결정하는 거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요부를 이제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 요부를 비교하게 되겠죠. 이 요부의 외관이 어떻고 호칭이 어떻고 관념이 어떻고 비교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처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실 거. 첫 번째, 요구를 중심으로 유사 판단하면서 이제 외관 호칭이 유사해서 뭐 양상표 유사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출처 혼동 염려가 있어서 유사하다, 비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요부 결정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양상표의 유사 판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양상표 유사 판단 부분 봐주시면 자 어반시스와 아반시스를 대비하면 자 호칭도 그냥 호칭이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이 어반시스, 아반시스로 유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다만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호칭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네. 그랬을 때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네, 완전히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념도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처 우인운동 염려 없는 상표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비유사 상표이기 때문에 애초에 34조량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결이 부당하고요. 자, 그 다음 34조랑 13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 자체에서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 작성하실 때 이 을상표의 네, 인식도 판단과 관련해서 여기 식별력으로 나와 있네요. 네. 답안지에서 식별력 대신에 네, 인식도 관련해서 이제 기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을상표의 인식도 판단이라고 네, 교체해 주시고요. 자, 을상표는 지금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네, 저명상표이다. 이 정도로 언급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문제에서의 쟁점은 부정한 목적의 판단이죠. 자, 그랬을 때 부정한 목적의 판단 방법 판례 기재해 주시고 경제적 변령 관계가 없는 지정상품이 일부 포함된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판례 내용 봐주시면 하나의 상표 등록 출원에 포함된 지정상품 사이에 이러한 부정한 목적은 결국에 주관적 의사죠. 그래서 주관적 의사인 부정한 목적의 유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결국에는 이 일부 경제적 경영관계에 없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다고 판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예를 들면 지금 지정상품이 보면 그러니까 실제 판례 내용에서는 이렇게 지정상품 범위가 이 정도라고 치면은 한 요 정도는 경제적 변령 관계가 있는데 얘를 이제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비유사한 상품을 추가한 경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진짜 상품이 A, B 상품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경제적 변령 관계가 있고 얘는 뭐 경제적 변령 관계가 없는 그 다른 상품인 경우에는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상품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고려 요소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 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정한 목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고 상표가 극히 유사한 점 이런 등등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상표가 극히 유사하고 또한 경제적 변령관계가 인정되는 상품들이 다수 포함된 점 얘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엔 이 일부 피부 관리업에 대해서도 부정한 목적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네, 34조랑 13호에 인용을 한 심결이 부당하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판례 자료 잠깐 같이 검토하면요. 네, 강의실이 좀 많이 덥네요. 네. 그래서 판례 자료 13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한 목적 판단하는 법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관계에서 조금 이 판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판례 자료 13페이지에 일반적인 법리 내용이 있고 14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번이 사안포섭한 부분인데요. 뭐 바비퀸 관련해서 상표가 굉장히 밥이라는 이 표정이 굉장히 주지저명하게 된 점은 등등 나오고 있죠. 이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상품들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결령 관계가 있는 상품들과 서비스업들이 네,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유사한 일부 상품들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출원한 것으로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루이비통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 다 일부 비유사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퉈진 거고 네, 이때 이 상품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를 한 사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3번 살펴봤고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4번은 최근에 또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 성명초상 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적 표지와 관련해서 조금 출제를 해봤고요. 네, 좀 인적 표지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는 등록 요건들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이때 좀 추가적으로 쟁점으로서 잡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이연복 교자란 이 선사용 상표가 동업 계약에 따라서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었던 사정, 그래서 34조이랑 20호 같이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사용이 되었다라는 사실관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 참치왕 양승호 판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장 자체에, 이 상표 자체에 특정인의 인지도 내지 명성이 지금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연복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포함이 됨으로써 선사용 상표가 네, 보았을 때 이 특정인의 인지도와 명성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비록 짧고 네, 매출액이 뭐 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식도 획득을 인정을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특히나 실무에서는 이 인식도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특히나 사용 기간, 매출액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조금 중요한 판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실 때는 오늘 문제 4번에서 다뤄진 등록 요건뿐만 아니라 네, 그 판례 자료에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이 타인의 명칭과 관련된 보충 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34조랑 12호 전단과 관련한 품질 오인 내용까지 좀 해밍웨이 판례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퍼블리시티건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답안지를 봐주시면 네, 이게 지금 값상표가 제가 이렇게 만든 표장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상표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저는 이제 막 키프리스에서 이렇게 상표 이제 참고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상표가 출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얼굴 캐리커처에다가 네, 이연복 이름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연복의 이렇게 이름을 제가 너무 많이 말했네요. 이게 허락을 받지 않고 출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 결정이 된 사건 있고요. 실제 있는 표장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이런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하는 상표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 이연복 이 명칭 자체가 저명한 명칭이라는 거. 네, 그리고 선사의 상표의 인식도까지 같이 판단을 선결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연복은 저명한 타인에 해당하고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에 해당하고, 네, 그리고 이 선사용 상표 또한 지금 검토를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더해서 심지어 캐리커처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타인과 관련한 4호 내용, 네, 저명한 인물의 캐리커처가 포함된 내용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었고요. 당연히 6호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6호 내용도 기재해 주시고, 자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문제에서는 이 선사의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도를 획득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12호 후단과 13호 내용 같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2호 검토 내용에서는 이 참치왕 양승호 판례를 기재해 주시면서 선사의 상표 자체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표장 자체에 이연복이라는 사람의 이 인지도 내지 명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 네, 따라서 34조랑 12호 후단과 관련한 적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플러스로 계약관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20호까지 검토하시면서 결국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4번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답안지는 조금 더 양이 당연히 오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답안지로 옮기면. 그래서 조금 풍부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지금 제 답안처럼 뭐 의미, 취지, 그리고 사안 포석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 또는 정말 배점이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묶어서 한 목차에서 좀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의 취지와 사안 포석을 함께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단원점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단원점 문제에서 배점을 조절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연습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례 자료에 참치왕 양승호 판례와 네, 그 타인의 명칭과 관련된 판례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 유형도 좀 다양했고, 네,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판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좀 여러분들이 그 보던 자료에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쉬운 유형 문제도 있었죠. 쉬운 쟁점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답안 포인트를 내가 잘 살려서 썼는지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